자, 오늘 178쪽 하고 음운 변동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음 법칙은 나중에 표기법 할 때 두음 법칙은 따로 갈게. 자, 여기 보면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그 단어 중에 세 단어. 자, 이렇게 단어들을 한번 볼까? 자, 이 단어 같은 경우에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니은 플러스 리을이죠. 니은 플러스 리을의 환경이다. 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리을이 니은에게 영향을 주는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죠. 유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유음화가 일어나서 발음은 나을리.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큰일이야, 완전 난리 났어 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자, 이거는 어떻게 표기한 겁니까?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잘못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역, 마, 살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음운규칙 찾을 수 있는 건 어디? 얘랑 얘죠. 기역 플러스 미음의 환경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미음이 기역에게 영향을 주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미음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일어나고 뒤에 얘는 살이라고 발음이 안 되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 환경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까? 아니, 안 주어지죠. 우리가 된소리 대기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총 세 가지. 바닷가, 바닷가, 다자. 용언, 어간, 니은, 미음 플러스 드그스즈. 관용사용 어미, 니을 플러스 바닷가, 다자. 이렇게 돼야만 된소리 대기 환경이 주어지는데, 얘는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닌데 된소리가 일어났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연마 플러스 살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연마 한자어, 살도 한자어예요. 자, 그리고 앞이 아라고 하는 울림 소리로 끝났고, 자, 뒤에가 안 울린 예사 소리, 부드그스 즈가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얘가 즈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은 규칙적이라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뭘 꼭 표시한다? 사이시옷을 표시해. 자, 근데 여기 사이시옷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왜 안 되어 있을까? 사이시옷이 표시될 수 있는 환경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앞이 모음으로 끝나야 돼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경우에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또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또는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로 된 합성어에서만 사이시옷 표기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역마도 한자고 살도 한자야.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나도 뭔 표기 안 한다? 사이시옷 표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6개는 했죠. 숫자, 뭐 횟수, 객간, 곡간, 셋방, 뭐 착간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걔네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해줘. 역마살 이렇게 있고, 자, 얘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말귀 이렇게 발음이 돼. 말귀. 기억이 뭐로 바뀌었니? 쌍기억으로 바뀌었지. 자, 마찬가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음운 환경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졌어. 자, 그런데 된소리로 일어났다. 앞을 보니까 리을이 뭐에 해당됩니까? 울림 소리죠. 자, 기억 안 울린 예사 소리죠.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얘는 말 플러스 기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야. 근데 사이시옷 표기한다, 안 한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자음으로 불렀으니까. 이 뒤에 이렇게 시옷을 쓸 수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났지만 사이시옷 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그 단어 3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혹시 품사 그 프린트를 안 뽑아온 사람? 안 뽑아온 사람? 일반이 안 뽑았네. 안 뽑아온 사람 지금 나와서 가져가라. 자, 못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대로만 그냥 했기 때문에. 자, 너희가 알아서 좀 가져가라. 일반이 하면 자, 이게 제일 위에 그거 한 장. 그리고 여기서 묶어서 잘 가야 되는데 그것만 뜨고 책도 안 된다. 그렇게 가져가지 마요. 한 장 다 묶어서 가져가. 이렇게 가지고 한번 공사에서 독립으로 끝나는 데까지 3까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름은 무슨 말이가? 이거 녹화 중이에요? 아니, 녹화 중인데? 편집해야 돼, 맞나? 괜찮은 게 지금 그 맨 첫 페이지가 없는데 첫 페이지 없어도 되나? 첫 페이지 접할 것 같아. 그냥 같이 자, 넓적다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리을 비읍이니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리을 비읍의 중에서 대표 자음 뭐가 선택이 됩니까? 리을 선택되지. 리을 선택되는 거 맞아? 원래는 리을 선택되죠? 자, 근데 넙적 같은 경우 또는 넙죽 같은 경우에 넙죽하다 뭐였지? 넙둥글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선택이 된다? 비읍이 선택이 되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비읍과 지읒이죠. 비읍 플러스 지읒 뭐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대소리되기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대소리되기. 자, 이렇게 끝입니까? 하나 더 있죠. 어디? 얘와 얘죠. 기억 플러스 디귿. 기억이 고 얘가 이렇게 바뀌지. 자, 된소리되기 두 번 일어나서 딸이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수나 된소리되기 각 두 번씩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꽃 한 송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자, 치읓이라고 하는 게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끝이 적용이 돼서 1차적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지. 뭐가 일어나게 된다? 디귿 플러스 히읗. 티귿으로 어떻게 됩니까? 축약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최종 꽃 한 송이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옷이 얇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있는 시옷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그대로 뭐가 돼야 된다? 연음이 돼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리을 비읍 덧받침 발음 나왔습니다. 자, 리을 비읍 대표는 뭐라고? 리을입니다. 대표는 리을이야. 자, 근데 여기 지금 무슨 환경이 주어집니까? 비읍 플러스 디귿. 된소리 대기 환경이 주어지죠? 자, 그러면 된소리 대기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옷이 얇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번 교과서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나눠준 품사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어디까지 잘려? 선생님 있는 내가 있는 네,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아, 그래? 그럼 여기까지. 자, 얘들아, 우리는 지금까지 그 다른 차원이 음운을 봤거든.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단위로 가게 되는데, 이 음운보다 더 큰 개념이 바로 형태소입니다. 오늘은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하고, 시간이 된다면 품사를 나누는 기준까지 오늘 한번 학습을 할게.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의미를 변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지. 형태소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문법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형태소라고 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sky라는 의미죠. 이 하늘을 더 쪼갤 수 있을까? 더 쪼개서 발음은 할 수 있지. 어떻게? 얘와 얘를 쪼개면 얘는 하라고 발음하고 얘는 느리라고 발음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얘도 아무 의미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가 몇 개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형태소입니다.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죠. 의미를 가져야 돼.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 자, 풋사과는 어떤 사과를 풋사과라고 할까, 얘들아? 초록색, 좀 덜 익은 사과, 좀 풋사랑 이런 것도 풋내기 이런 말 쓰잖아. 이 풋이라고 하는 게 성숙하지 않은, 덜 여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자, 풋사과라고 하는 거는 사과도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풋도 아직 덜 익은 미성숙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형태소를 몇 개로 분석을 하는 거다? 2개로 분석을 하는 거야. 의미를 가지고 있대 최소 단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풋사가 하나가 아니고 의미를 가지고 있대 최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쪼개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사과를 쪼갤 수 있습니까? 쪼개서 발음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사라는 의미, 과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과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쪼개서 분석하는 거를 형태소라고 하고, 자, 형태소에서 중요한 거 형태소를 분류하는 게 있는데, 자, 분류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 자, 실질적인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자, 그리고 하나는 자립성 유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그 형태소를
실질 형태소라고 이야기해. 자,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 그냥 문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형식 형태소 또는 문법 형태소 같은 말입니다. 자,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자립성이 없으면 의존 형태소입니다. 자, 날씨가 푸르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날씨가 푸르다의 형태소는 몇 개일까, 얘들아? 형태소. 자, 다 쪼개는 거야. 최소 단위니까 일단 형태소는. 대신에 쪼개되 그 최소 단위가 의미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도 괜찮고 문법적인 의미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일단 형태소 쪼개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날씨가 푸르다. 이렇게 형태소 총 4개입니다. 날씨를 더 쪼갤 수는 없죠. 날 그리고 씨 이게 가까웠던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니까 푸르도 마찬가지. 그지? 자, 이 날씨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 형태소를 따질 때 이것만 가지고 한번 형태소를 분류해 볼게. 형태소는 이렇게 4종류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기준으로 두면 실질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자립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면 자립과 의존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형태소를 한번 나눠볼게. 자, 날씨라고 하는 거는 진짜 weather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얘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지. 주격조사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를 문법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푸르다의 푸르 같은 의미는 blue라고 하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실제적인 의미가 없지. 종결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죠. 형식 형태소가 돼. 자, 이렇게 형태소를 분류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까? 자립성은 단독으로 혼자 쓰일 수 있으면 돼. 날씨 혼자 쓰일 수 있죠. 자립 형태소입니다. 가, 얘 혼자 쓰일 수 있습니까? 반드시 앞에 체언이 붙어야 되죠. 의존 형태소. 푸르만 혼자 쓰일 수 있니, 얘들아? 얘 푸르는 용언에 있어서 어간이잖아, 그지? 어간만 혼자 쓰입니까? 아니죠. 쓰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어미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잖아. 얘 의존입니다. 얘도 당연히 의존입니다. 여기서 자립 형태소는 날씨라고 있는 하나밖에 없네, 그지? 자, 이렇게 분리하는 거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형태소보다 조금 더 큰 단위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어는 당연히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자립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의미도 지니고 자립성도 있어야 돼. 자, 이 앞에 있던 거 하나 더 볼까? 날씨가 푸르다. 자, 의미와 자립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어는 몇 개일까? 단어 몇 개일까? 하나? 단어의 개수. 여기 단어 되게 많아. 단어 몇 개일까, 얘들아? 날씨. 의미도 가지고 있고 혼자도 쓸 수 있죠. 푸르다. 얘 더 쪼개면 단어가 됩니까? 안 되지. 이거 쪼개면 푸르가 자립성이 없잖아. 가도 자립성이 없고 푸르다 하나가 단어야. 자, 그리고 이 가도 하나의 단어로 칩니다.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가졌다고는 할 수 있는데 자립성이 없잖아, 그지? 근데 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자립성이 있다라고.
그걸 뭐 조사의 준자립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국어 계통으로 전공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게 되면 이런 것들도 아마 다 배우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단어는 총 3개, 형태소는 4개였죠. 자, 성규가 새 옷을 입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형태소와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할 건데, 자, 형태소의 경우에는 최소 단위라고 했죠.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자립성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성규, 가,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다 쪼갤 수 있겠죠. 그지? 입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옷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라고 하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다라고 하는 것도 종결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 쪼갤 수 있어. 단어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성규, 가, 새, 옷을 여기를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입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단어 같은 경우. 왜? 단어는 뭘 충족해야 되니까? 자립성이라고 하는 거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형태소 한번 볼까 얘들아? 성규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실질적 의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죠. 가라고 하는 거는 문법적인 의미밖에 없지,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얘는 새, 유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지. 자, 얘 같은 경우에 옷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 조사니까 형식 형태소죠. 자, 입었다 같은 경우에 각각 분석하면 입다 같은 경우에 여기 입은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뭔가를 입는다라는 거니까. 얘는 과거를 뜻하는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고, 얘 역시 종결을 뜻하는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보면, 성규 자립할 수 있지. 가 자립할 수 없죠. 새 자립할 수 있습니다. 옷 자립할 수 있고요. 의존이지. 자, 입었다 전부 다 무슨 형태소가 됩니까?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뒷장 넘겨보면, 자, 품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혹시 품사가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영어에서도 품사 배우지 않나? 그치? 품사가 뭘까? 품사. 품사는 단어들의 갈래. 단어들의 갈래야. 단어 엄청 많잖아. 그지? 그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눠 놓은 거야. 영어는 8품사죠. 8개로 나눈 거면 국어는 9품사입니다. 9갈래로 나눈 거야. 자, 그 기준은 총 3가지인데, 자, 맨 먼저 첫 번째로 적용되는 기준이 형태입니다. 그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라고 이야기해요. 단어가 있으면 형태가 변한다, 가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형태가 변하면 가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칠판, 철수, 선생님, 학교 이런 단어는 형태 변화가 없죠. 어디에 해당된다? 다 불변어에 해당됩니다. 그녀, 나, 첫째, 둘째 다 형태 변화가 없어. 다 불변어입니다. 자, 그런데 자다 형태 변화 있죠? 어떻게? 잤다, 자고, 자니, 자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변어가 돼요. 착하다, 착했다, 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 있죠? 얘네들 전부 다 가변어예요.
자, 두 번째로는 자, 기능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할 수 있는데 기능은 단어가 가지는 기능입니다. 단어 자체가 가지는 기능. 우리 국어에서 동사랑 형용사를 뭐라고 하냐면 용언이라고 하거든. 자, 이 용언의 용자가 사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용언이라고 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단어에 가지는 기능은 활용하는 거. 그리고 서술하는 거. 이게 동사와 형용사가 가지는 기능이야. 자, 그런데 단어 중에서는 이 문장 전체에서 되게 중심적이고 뼈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체언이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중심과 뼈대, 이 체자가 몸체, 뼈체자거든? 우리 몸에 있어서 뼈라고 하는 게 되게 기본이고 골격이잖아, 그지? 단어들 중에서도 문장에 사용될 때 그 문장의 기본 골격과 뼈대를 만들어주는 단어들이 있어. 그걸 다 묶어서 체언이라고 해. 자, 그리고 수식어는 있습니다. 수식어는 무슨 기능을 하는 단어일까? 수식, 말 그대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옷은 옷인데 새 옷 이런 것처럼. 자, 그리고 관계어는 있습니다. 관계어는 단어와 결합돼서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주어적인 역할을 한다. 얘가 서술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을 전부 다 관계어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독립어는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되죠. 단어들과의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독립어라고 해요.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5개로 나뉩니다. 자, 이 중에 가변어에 해당하는 거는 용언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변어야. 얘들아,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 가변어는 용언밖에 없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는 품사 분류의 기준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의미는 어떤 그 단어의 개별적인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단어가 가지는 문법적인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명사라고 하죠. 이게 의미. 자,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채우는 명사, 그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명사,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 이렇게 있고요. 자, 수식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가 있습니다. 관계어에는 조사, 독립어에는 감탄사, 마지막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죠. 자,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의 표를 보면 선생님이 분명히 가변어에는 동사랑 형용사 용언밖에 없다고 했는데 뭐가 지금 하나씩 걸쳐져 있습니까? 서술격 조사가 걸쳐져 있죠. 자, 조사는 불변어거든. 조사 중에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입니다. 얘는 가변어예요. 자, 서술격 조사, 아까 앞에서 조사라고 하는 건 관계어이라고 했죠. 이 단어가 이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을 해줄지 결정 지어주는 게 조사의 역할이야. 자, 그러면 서술격 조사는 이런 거야. 자, 내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어. 그 뒤에 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주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조사의 역할이야. 자, 학생. 이럴 때는 그냥 명사죠.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의 역할을,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의 역할을, 소유격 조사,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얘가 서술격 조사입니다.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를 붙으면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돼요. 우리 국어에 서술격 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다. 학생이다. 이다. 서술격 조사고 활용하니까 어떻게 활용할까?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므로. 그러면 얘들아, 어간이 있을까? 어간 있니? 어간 있지. 어디까지 어간이야? 이다의 어간은 어디까지야? 이까지지. 이고, 이니, 이어서 이므로. 어간 이까지 있습니다. 어미도 있고요. 서술격 조사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조사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칭해서 묶으면
그냥 이 불변어에 해당하는 조사의 개념과 특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되게 예외적인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구품사 봤는데 구품사 굉장히 중요하고 품사에서 물어볼 만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이게 동사냐 형용사냐, 얘가 관형사냐 수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되게 안 헷갈릴 것 같은데 헷갈려. 예를 들면 자, 아름다운 당신 이런 단어는 두 단어거든. 아름다움과 당신이죠. 당신이라고 하는 품사는 금방 찾아. 뭡니까? 대명사잖아.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그지? 아름다운의 품사는 뭘까? 너 품사 배웠지? 그래. 깜짝이야. 관형사라고 보통 말하죠. 형용사인데, 그지? 자, 그래서 이런 품사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좀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단서가 되는 말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수만 개의 단어의 품사를 다 외울 수 없잖아, 그지? 품사별로 특징이 있거든.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변화라는 거. 얘 관형사 될 수 없죠. 왜? 기본형 활용하잖아. 아름답다, 아름답고. 관형사는 불변어잖아. 활용 안 하잖아. 관형사가 될 수가 없지. 약간 이런 문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얘의 품사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들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체언이면 체언이 가지는 특징 같은 것들이 있거든. 자, 말 나온 김에 체언 부분 한번 보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체언 부분을 한번 보면, 아까 선생님이 이 체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장에서 되게 중심이 되고 뼈대가 되는 말들이라고 했죠. 명사, 대명사, 명대수를 다 묶어서 체언이라고 해. 자, 거기 체언 특징 세 가지 있어. 하나, 첫 번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어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불변어다. 두 번째, 뭐와 잘 결합한다? 조사와 잘 결합해. 조사랑 결합한다. 특히 격조사는 체언 말고는 결합 못합니다. 거의. 조사 결합해. 그럼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품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체언 중에 하나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 이런 거 어렵잖아. 믿을 수가 없다. 수, 얘 품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어렵잖아. 그치? 그럴 때 힌트를 쓰는 거야. 어떻게? 뒤에 뭐가 있어? 가라고 하는 조사가 있으니까 이 앞에는 뭐 셋 중에 하나겠지. 뭐 중에 하나겠습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수사는 아니고 수량이 아니니까. 대명사는 나, 너, 우리 이런 건데 얘도 아니야. 남은 게 뭐겠어? 명사. 이렇게 찾아야지. 눈에 띄게 쉬운 거 가지고 품사 찾으라고 하겠니, 그지? 헷갈리고 어려울 거만한 거밖에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체언의 특징, 용언의 특징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체언의 특징 첫 번째 불변하다. 두 번째 특징이 조사와 잘 결합한다. 세 번째도 있나? 있네. 체언 중심 기능을 한다 그거였네. 자, 그래서 명사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 칸에 보면 명사 종류를 보면 사용 범위에 따라 보통 명사, 고유 명사라고 되어 있죠. 범위가 좁을수록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의미가 1대1 대응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고유 명사. 근데 단어와 의미가 1대 다 대응을 하게 되면 보통 명사입니다. 예를 들면 책상이라고 했을 때 이 책상만 의미해, 얘들아? 이 교실에 있는 29개 책상을 다 지칭하는 거 아니야? 이게 1대 다의 대응이야. 그래서 책상은 뭐다? 보통 명사. 근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는 1대 다로 대응합니까? 하늘이라고 의미 대응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고유 명사야. 그래서 보통 지명, 인명, 그리고 국가명 다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는 특징이 복수로 만들 수가 없어. 이 하늘들이 온다. 이상하지, 그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장령실들을 기다린다. 앞으로 장령실들을 기다린다. 또는 세종대왕들을 기다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국가를 위하고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그럼 이때 세종대왕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뭐로 쓰인 거다? 보통명사로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는 일반적으로 복수가 안 되는데 그렇게 복수로 쓴 것들은 보통명사화 시켜서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뒤에 나오는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는 설명이 좀 길어져서 안 할게, 그 부분은. 자, 다음 시간부터 그 뒷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볼까요? 네? 아, 네.